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요 강선우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 어젯밤 최고위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아예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그리고 그걸 들어버렸으니 저도 잘 해주세요. 그게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다 전달이 되고 김경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 20시부터 21시까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하였으나 제명하고 근거는 예를 들어 서울시당의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윤리감찰단장으로부터 어제 보고를 받고 그런 정도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강선우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에 8시부터 민주당이 긴급하게 최고위원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어제 휴일이었죠. 그래서 강선우 의원을 결국 제명 결정하게 됩니다. 제명이라는 건 가장 강한 징계,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본인이 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정이니까 예.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니까 상당히 강력한 어떤 절차를 갖다가 그렇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다음 공천까지 장담할 수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어서 뭐 제가 볼 때 일단 이 사안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이제 그 정도 사안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해명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은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나중에 내부에서 윤리감사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니까 예. 부패 플러스 거짓말까지 했다는 이런 말씀을 국민들이 듣게 된다면 예. 우리 당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잡음들, 갈등들, 그다음에 지지율 하락이 올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사안들을 당 차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떤 처리해야지만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한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안이 나타났을 때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난번에도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지지층 같은 경우가 오히려 특검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더 높았다라고 하는 건 예. 민주당이 내란 수사와 내란 재판 과정에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그런 사안과 동일한 선상에서 좀 강도 높게 예. 처리하는 방향을 지도부 내부에서 그 결정을 했었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결정들을 국민에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그 공간이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 김종욱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은 이제 그 뭐 금품수수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공천위원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공천을 줘야 한다라고 회의록에는 돼 있는데 실제로 강선우 의원은 나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라고 해명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요. 단순히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을 제명을 한 겁니까? 우선은 윤리감찰단에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네. 그 시기에 이렇게 무단으로 탈당을 하면 당 지도부나 이런 여론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본인의 어떠한 잘못을 조사하는 것을 피하려고 탈당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이전 사례도 보면 이런 조사 진행 중에 탈당한 분들은 네. 대부분 제명돼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항 자체가 사실은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너무 놀랄 만한 일인데 네. 여기에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까지 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당 지도부로서는 제명 절차를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강선우 의원이 본인이 공천에
단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 네. 이 말도 거짓말인데 그러면 돈을 받는데 관여하지 않았단 말도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왜 떳떳하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가 끝나기 전에 탈당하느냐. 그리고 본인이 해명한 것도 일부 거짓말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명을 할 수뿐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천 관련이니까. 그러면 강선 의원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때? 그 회의록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근데 급했겠죠. 돈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지금 뭐 서로가 얘기를 오고 가는데 중요한 1억의 행방이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늘로 솟았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근데 이제 강선우 의원은 어쨌든 그 공천이 유지됐다는 것은 사실인 관계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모든 말을 해도 꼬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저는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거. 왜 그 당시는 문제가 안 됐죠?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강선우 의원은 위원이었지만 공천을 주는 사람은 강선우 의원이 아니라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이 줬을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래서 결국 당대표 직인이 나갔을 텐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강 의원의 거짓말 하나로 그러면 다 이게 그 모든 의원들이 납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단수 공천 받습니까? 전 여기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강 의원이 오히려 이렇게 강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물론 이게 명분상 거짓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명한다. 출당이 아니라 이거 본인이 탈당해도 제명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런 초강수가 혹시 좀 강하게 나오는 꼬리 자르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것은 강 의원의 귀책 사유로 몰아가려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산 게 아닌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약간 좀 의심이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하나 또 뭐냐면 이 공간 회의라는 것이 저희가 앞서 들려드릴 그 녹취록 다음 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녹취록에서 김병기 의원이 강조합니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컷오프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공천해야 된다라고 강 의원은 주장을 하거든요. 요 사이에 인과관계가. 근데 이거를 당에서 예. 이게 만약에 그 정당에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 합니다. 하여튼 당협위원장직을 했던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저 강선우 의원의 저 발언은 믿기 어렵다라는 것을 왜 그러냐면 해당 공관위원인데 해당 지역 본인 지역에 대한 공천 심사 때는 본인은 발언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맞죠. 그건 공관위원으로서의 발언권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관위 회의할 때 당신 의견은 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강선우 의원이 김병희 의원이 공천 신청했던 해당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지역위원장은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공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든 아니면 별도로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공관위 회의록을 보면 지역위원장으로 나간 것 같아요. 거기서 본인이 이 김병희 의원은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관위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으면 그럼 그거나지. 이걸 뭐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본인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녹음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녹음한 이후에 공관위원회에서 지금 이분이 누구한테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논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애써 얘기 안 했던 거고 살려주는 방식의 하나로 공천이 됐겠죠. 그 살려주는 방식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힘쓴 건지 아니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는지 어쩐지 몰라도 뭔가 하나 빠진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을 컷오프 안 시키고 그냥 단수 공천을 줬다. 그 뭔가가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지호 대표 지금 제명을 아예 해버렸어요. 그러면 윤리감찰을 하더라도 조사할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으로서는 조사에 임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1억 행방이라든지 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으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이제 당에서 조사를 해도 어떤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는 제명이기 때문에 제명 조치를 했고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어떤 조사나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시시비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윤리감찰이 들어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인데 이미 정청래 대표가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도 감찰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리감찰의 대상이 되면 비켜갈 수 없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윤리감찰을 지시했을 때 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빠졌냐. 저희 방송에도 몇 차례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정청래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지시는 했고 그거를 공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 비공개로 감찰을 지시를 했었고 아마 감찰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 사안 자체가 계속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이 공식적 입장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걸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김경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까지 그렇죠. 이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밝혀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도 돈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돈을 지금 줬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돌려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왜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그런 조치들을 예를 들면 단수공천을 받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 그대로 뒀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까지는 윤리감찰단 내부에서 당 내부의 회의 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내용들은 가급적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그러게요. 우리 당이 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예. 재발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이 어떤 내란 이후에 상당히 정치에 대한 관심과 감각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정당들이 해왔던 어떤 어느 사안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국민들 예.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도 뼈 아플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철저히 밝혀서 철저히 공개하고 공개한 만큼 거기에 책임을 지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은 거. 혹시 이거 봐주는 거 아니야? 배려해 주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작용하게 된다면 그게 민주당으로서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어찌됐든 당 지도부에서 강하게 윤리감찰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 강선우 의원도 탈당하고 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지금 강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이 특정한 그러한 심판론에 예. 지금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건 저희가 참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민주당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로저 비비의 백이라든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구속까지 됐는데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당 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물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 지도부와 당이 어떻게 그 대상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지 저희는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켜봐야죠. 예. 또 하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왜 제명 안 했어요? 재판을 몇 개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고요. 사안별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사안에 견주어서 상대당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물타기예요. 그건. 예. 또 하나 이제 뭐 윤리감찰이 이 부분도 될지 모르겠는데 2020년의 일이에요. 한 명절에 네. 전직 구의원이 이제 돈을
이제 김병기 의원의 부인한테 줬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몇 달 뒤에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네, 네, 네. 나왔거든요. 전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무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의 일이고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지금이 아니에요. 2024년 총선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김병기 의원 쪽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 쪽에 이 탄원서가 접수가 됩니다. 근데 접수가 되니까 제가 보도를 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 접수가 되니까 이 탄원서에 대한 거를 다시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김병기 의원 쪽에다 이거 다시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야무야가 되면서 김병기 의원이 강하게 얘기해서 고소한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얘기해라. 나 타협 안 한다. 나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고소했고 총선에 취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왜 당대표실로 갔던 게 왜 검증위원장 쪽으로 갔나요? 당대표실이 최소한 그때 문제가 됐으면 윤리감찰단이라든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당에 기국해줘가지고 이거 확인 한번 해보라고 해야지 이해 당사자한테 그 문건을 줘요? 호랑이한테 갖다 맡긴 거 아닙니까? 자, 예. 근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게 경찰이 정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왜 이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또 예. 이게 돈에 오고 흐름들이 돈을 줍니다. 근데 돈이 아마 관계가 좋을 땐 받았다가 관계가 틀어지니까 6개월 전에 지나서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새우깡 봉지에 담아서. 또 한 사람은 돈을 또 줬는데 돈이 적다고 얘기해가지고 이걸 다시 물렸다가 다시 또 측근이 와서 달라고 했다가 다시 또 돌려줍니다. 예. 이 모든 과정들이 이게 사실 드라마 작가들이 이렇게 못 쓸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성이 있고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들이 왜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이해 당사자 쪽에다 갖다 주면서 이거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갔느냐. 예. 지금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상당한 파장이 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조금 더 한 발 더 해석해 보면은 김병기 의원이 이제는 또 거의 빠져나가지 못한 덫에 걸리지 않았을까. 예. 이 부분을 정말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그 투서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한다 그러면은 양자 그 대질만 해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 예. 강선우 의원만큼의 파장이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뭐 일단은 요거는 탄원서, 예. 요거는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요거는 제가 반박을 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24년 2월 중순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근무했고 예. 그렇게 우편물로 접수되는 모든 탄원서를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탄원서가 당대표실에 제가 근무할 때까지는 접수된 바가 없고 사실 이러한 탄원서는 바로 윤리감찰단에 접수되지 예. 당대표실에 접수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비리 의혹인데 왜 당대표실에 놓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게 온다고 해도 예. 사실은 그런 밀봉해가지고 그대로 기록해서 윤리감찰단에 바로 넘깁니다. 그런데 전혀 이재명 당대표와 개연성이 없는 것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자, 총선 기간에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엄청난 이런 의혹들과 쏟아지죠. 탄원서가 제출됩니다. 예, 예. 그중에서 증거가 확실하고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반영이 되는 것이고 예. 증거와 내용이 빈약하면은 이 사항이 당사자한테 소명을 받든지 공청 과정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컷오프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사항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사법 처리를 안 받았나? 이것도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당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탄원서 몇 장으로 이 내용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터졌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다 사실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관련자들이 그러면 증거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조사 결과를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선우 의원 거는 저 명확한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으로 이제 보는 건데 이 부분은 탄원서 형태이기 때문에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춰봐야 되는데 일단은 당대표 시절에는 접수된 온 바도 없고 오면 이제 넘긴다는 설명이에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대표 앞으로 보내도 당에서 분류 자체를 뭐 그 앞에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내용을 뜯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당대표실로 갔다가 네. 내용을 뜯어봐야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다. 그러면 윤리심판으로 내리겠죠. 어쨌든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대표실로 갔든 윤리심판으로 갔든 하나 분명히 민주당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그 해당 의혹 제기 당사자인 AB 의원들은 불러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물러봐서 당신들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투서를 했는데 이 사실이 근거가 뭔지를 물어보는 절차가 없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물어보지 않고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소명을 들을 수 있죠. 이걸 보내서 당신 이런 투서가 들어왔는데 소명하세요. 전 이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편 그 의혹 제기를 한 이수진 의원을 통해서 제출된 그 AB 의원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했는지 여부를 민주당에서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다시 논란이 됐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요. 그거를 전반적으로 보고 예. 윤리심판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정청래 대표가 앞서 보신 것처럼 신상 필벌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제재 규제 강도가 어느 정도나 될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주 세게 징계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소위 상황에서 예. 민주당은 강력하게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뭐 정청래 대표 말마다나 끊을 거는 끊고 가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한 것을 보았을 적에 이게 적당히 어물어물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는 생각을 해요. 설마 제명까지? 아니 뭐 그 조치 자체는 그렇게 약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는 봅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의 수습 방안은 무엇이냐? 이 방법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물쩍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당연하죠. 아직 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당대표의 얘기는 원칙대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조사를 진행을 해서 일정한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적합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6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가. 그래서 6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는 국민 여론 또는 정당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나 야나 똑같아라고 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아직까지 내란이 진압되지 않은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이 사안을 갖다가 내란 문제와 별다르게 여야는 똑같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는 것 이 자체는 상당히 큰 어떤 딜레마가 될 수 있고 민주당에게는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좀 더 과도할 수밖에 없게 우리 스스로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잣대를 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탄원서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원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밀한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만약에 설명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원 당규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처벌 수위에 맞게 처벌을 하는 것이 저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것도 한번 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당의 뭐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기강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많이 있죠. 저는 뭐 명청갈등했는데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 대표의 체제에서 그나마 약간 균형추 역할을 해줬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상 낙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나 어떤 국민의 중도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은 남의 불행이 자기의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오히려 당의 그립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더더군다나 1월 11일 날 이제 사퇴했던 3명의 보궐선거, 그러니까 3명의 최고위원에 대해서 지금 보궐선거를 하잖아요. 원내대표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 원내대표 선거는 나온 4분 전체적으로 약간 중도 성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어디 개파색이 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대로 이제 어차피 자녀 임기만 한 4, 5개월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갈 수 있지만 오히려 3명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이로 인해서 정 대표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다가 그게 이제 실제로 정족수 미달로 선거가 통과되지 못해서 굉장히 사실 어찌 보면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고 굉장히 스크래치가 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말하자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낭만은 정청래 대표에게는 매우 당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좀 강화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뭔가 센 그립감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외부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당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건 원치 않겠지만 현실적인 정치 역학 구도상 뭐 그렇게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와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맞물려서 글쎄요 민주당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참 인턴 보좌진 갑질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 육성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직접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게 주진우 의원실에서 이게 공개를 한 것 같네요. 윤기찬 변호사님, 실제 저 정도면은 글쎄요 인격 모독성 포언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뭐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정도면은 폭력 수준이죠. 예. 특히나 이제 소리 지르시는 걸 보니까 뭐 어떤 사유로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인턴을 대상으로 한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 인턴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숙련되기 이전에 이미 아직 그 업무 처리가 미숙련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업무를 맡기고 그 업무 처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맞냐. 특히나 인턴이 뭐 나이 드신 분이 올 수도 있겠지만 통상 뭐 사회 초년생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2017년도 얘기니까 그래도 상당히 뭐 조카 아니면 아들 정도 되는 그 정도 연배일 걸로 추정은 되는데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예를 들면 재정에 대해서 이 긴축이냐 아니면 확장이냐 이런 시각의 차이는 이게 정책적 측면이기 때문에 여야나 아니면 진영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부분은 우리 인턴을 향한 기득권자 또는 이 그 공직자의 어떤 대우기 때문에 예. 이건 진영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 여지가 없어서 예. 저는 상당히 청문회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해운 후보자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가는 것이 맞득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로 옮길 때 가장 의심받았던 부분이 재정을 마음대로 하시려나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긴축재정 문자인 이해운 후보자가 가서 대통령의 그런 그 재정에 대해서 좀 견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저런 정도의 그 상식적인 비판 그 대상물이 나오게 되면 청문회 통과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해운 후보자는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주변에서는 본인도 뭐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있다라는 증언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해운 전 의원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거나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제 스스로도 봤고 예. 또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예. 뭐 저런 사례가 무수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장관직을 맡을 그런 자질이 되겠느냐, 자격이 있겠느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익히 좀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이라 놀랄 거는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여론의 어떤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물론 두 사람은 모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긴 합니다만 글쎄 이런 사례나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운 전 의원의 임명 자체가 우리 정치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환영을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저 녹취 내용들을 보면서 옹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는 공무원은 뭐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예.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심의 결정기구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둔턱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뭐 더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국민 정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 민주당 내부도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유사한 논란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예. 자진하차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 형평성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꽤 있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에 올라가서 저런 얘기들이 계속 만약에 지금 한 번 나온 게 또 다른 건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 청문회가 어떤 자질에 대한 검증 또는 협치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저런 내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뭐 당 내부에서야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의 중요한 결정이고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존중받아야 된다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대통령 인사권도 중요합니다만 국민 정서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매우 힘들지 그래요?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예.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잘한 인사 같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있으실 테고 또 뭐 고려한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셨으니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마땅합니다만 네. 저는 잘한 인사다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솔직히. 진성준 의원은 원내대표에 출마한 삼선 의원인데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SNS에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지호 대표님,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하고 네.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발탁하고 그리고 사심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한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어떤 발탁은 대부분의 민주당 구성원들이 지지하고 또 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그 인턴 비서관에게 한 그 전화 녹취는 그것은 일종의 언어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20대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제가 다 그 녹취를 들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본인을 자책하고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인사검증자들이 이러한 녹취를 구해서 들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었다면 네. 지명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당의 일원으로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네. 조금 더 국민 여론을 상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정치하는 이유가 이러한 언어폭력을 뭔가 옹호하고 변명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해운 후보자 역시도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진정성 있게 대처해야 할지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억도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현재까지는 후보자님의 어떤 대처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 평판조회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앞서 뭐 저희가 녹취를 듣긴 했지만 이해운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하는 게 객관적인 인사검증도 하겠지만 이런 평판조회도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대강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흘러다니지 않았겠느냐. 흘러다녔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이 최근 인사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검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은 저는 여야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눈 감아준 측면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여야 모두 뭐 중진이다 또는 의미 있는 정치인이다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봐도 뭐 말은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넘어가자. 대의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흐름들이 오랫동안 좀 정치권 내에서 누적돼 왔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이 관행처럼 그 흘러갔던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국민의 발전이나 시대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당히 좀 과거의 구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속 살아나고 더 커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인 장관을 뽑는 자리인데 저런 말을 하는 분을 그 자리에 앉혔을 때 국민들이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의원실에서 최대 약자가 인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인턴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 가장 위에 있다고 하는 의원이 저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듣기만 해도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상실감이 되게 크고 분노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권이 좀 뒤돌아봐야 될 것 같고 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됐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과해야 될 부분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해운 후보자한테 또 나온 의혹은 이제 보좌관을 집으로 가봤더니 집에 있는 프린터를 고치라고 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어서 글쎄요, 또 뭐가 나올지 언론사들도 아마 이 부분에 집중해서 또 취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정계에 입문했을 때를 설명을 하는 것이 시아버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덕에 들어왔다 이런 좀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개연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아버지가 김태호 전 의원인데 이분이 그 경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임명직이죠, 물론 그때는. 그다음에 이제 내무부 장관, 그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에 와서 4선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민자당에서 시작했지만 실제로 이제 한나라당에 간판이 있을 때 사무총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보수 정당의 적통에서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고 울산을 지역구로 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홍준표 대표가 만일 공천 주는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뭘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김태호 전 장관의 후광을 의식하지 않았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뿌리 깊은 정치 명문가의 이제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 후광을 저는 받았다고 보고 아마 홍준표 의원도 그 얘기를 이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하면은 검증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해운 전 의원이 국힘이 친정이잖아요. 친정인데 이제 청문회 가면은 친정의 공격을 이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은 이제 방어를 하겠지만 약간 의무적 방어 정도를 하게 가능성이 큰데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이제 국무총리로 이제 경남지사를 했던 김태호 그 당시 전 지사가 이제 총리로 지명됩니다.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흔적들이 나오는데 경남도 지사가 그때 또 정권이 바뀌어서 김두관 당시 이제 지사가 이제 있었었는데 그때 청문 자료로 트럭 2대 분량의 자료를 경남도 걸 다 올려보냅니다. 서로 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낙마했습니다. 사진 하나 때문에. 물론 그거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일화를 소환하는 거는 그만큼 친정의 공격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의혹들이 또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국힘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 지뢰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당 부분 험로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알 테니까. 그런데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은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 의지를 좀 내비친 것 같은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전이지만 좀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청문회까지 본인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검증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검증이 돼서 이 도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강훈식 실장 얘기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자는 취지로 좀 읽히거든요. 근데 제가 저거를 아마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약간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해운 전 의원의 소위 갑질 논란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좀 질문을 안 한 측면이 질의응답을 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도전에 대한 얘기는 어떤 거냐면 국민의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협치라고 하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이게 도전이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런 도전을 하려고 하느냐. 직접 이제 얘기를 들은 거에 의하면 좀 무지개 같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한 얘기는 이해운 전 의원의 어떤 갑질 논란의 내용보다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자체에 대해서. 이게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핵심들이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개혁하면서 대연정이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내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정치가 안정이 되려면 협치가 필요하고 이런 협치를 했을 때만이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정치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어떤 이해운 전 의원을 선택을 했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이 갑질 논란이 불거지게 되면 아마 내부에서도 다시 좀 보고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 판단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예. 참모들은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 또는 정당의 흐름들을 반영을 해서 보고서를 올리게 될 것 같고 또 조만간 이 부분과 관련해 대통령의 또 의중이 다시 또 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혹시 당에서 지금 뭐 벼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뭘 모으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요 사유만 갖고 인사권자가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뭐 정책적 비전 등에 대해서 이제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는 게 원래 바람직하지만 근데 이혜훈 후보자는 이제 통합 정치의 상징으로 대통령이 인사하신 거잖아요. 근데 통합의 상징, 협치의 상징이 되려면 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말씀은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쓰겠다고 하는데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염색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통합이 아닌 거죠. 근데 염색 과정이 이미 거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탄핵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자아 비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통합의 상징이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왜 굳이 청문회를 거치게 하느냐. 청문회 단계에서 이제 국내 시민에 대한 엄청난 공격의 이 발언들이 이혜훈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을 통한 답변을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 그건 저는 정치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지 장관직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장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한다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만약에 현재 상황에 청문회까지 간다 그러면 뭘 더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혜훈 후보자가 KDI부터 쭉 주장해왔던 재정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입장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현재 이런 갑질 부분도 다 나와 있는데 검증을 도대체 더 할 게 뭔지 따라서 지금 후보자가 결정을 하든 인사권자의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든 매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들 지금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결정의 시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더 뭐 볼 여지가 있다고? 일단은 굉장히 어렵게 지명한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혜훈 후보자의 어떤 앞으로의 향후 거치가 국민 통합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어렵게 결정했는데 또 이것을 그냥 손바닥보다 더 쉽게 뒤집은다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신뢰성이 땅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이해할 수 없는 언어 폭력이지만 이혜훈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대통령님도 여론 추이를 굉장히 잘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이 도전이라는 게 국민 통합적 발탁 인사에 대한 도전이지 인턴 비서관에 대한 언어 폭력은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손영공 시절에 너무 많이 폭력으로 시달려서 정치에 입문한 그 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도 발생했고요.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통령의 통합 행보 보수 흡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 조경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월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유승민한테 전달하라고 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믿기지가 않아서 그분한테 이게 이 대표 뜻 맞느냐? 이 대표 뜻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그 뜻 맞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가서 이 대표한테 전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려면 다시 내한테 연락하지 마라. 조경태 의원님이 해수부 장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 제안이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당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권당의 부처 장관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5월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왔다. 이건 대통령의 소신이고 철학 같은데 이해운 후보자가 어떻게 연착륙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이제 이해운 후보자를 끝으로 네. 더 이상의 확장 정책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어떤 대통령의 저는 의도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통합과 협치 또 국민들의 이제 어떤 그런 동의 뭐 이런 데 대한 방점이 있는 것보다는 뭔가 전략적으로 상대 진영을 좀 흐트러 느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전략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진짜 하겠다 그러면은 과거처럼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링컨 대통령 얘기할 때 링컨 대통령이 자기가 겨뤘던 정적들을 전부 법무, 재무, 국무장관으로 기용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학술적으로 정적들의 내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협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건 통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두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갖다 놓는 이른바 홍보용 인형이라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내오는 그 이른바 내각 구성은 그거는 내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좀 진영을 흐트러뜨리자는 이제 그런 전략의 의도가 있는 건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정말 저는 소신과 철학에 맞는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내 철학과 소신, 신념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을 뻔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데 내가 거기서 과연 내가 혼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결국 몇 사람이 가서 통합되는 게 아니라 진짜 통합이 되려면은 상대 진영의 동의를 추천이나 동의를 받는 사람들을 거꾸로 기용을 해줘야죠. 그래야 통합이 되는데 사람 몇 명 빼와서 장식용으로 갖다 놓는다? 그게 진정한 저는 통합과 협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런 시도조차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 신선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진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약간 지금 빈집털이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아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도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내가 한두 명 간다고 해서 이게 통합이 되고 협치가 되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보수 진영 내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다음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안이 와도 안 가는 분위기가 팽배합니까? 지금 약간 이른바 이해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내밀하게 물밑 조율을 거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 좀 몇몇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참석을 안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정치사에서 참 야당하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은 때가 화합도 해야 되고 단합도 해야 되고 때로는 결단이 또 필요할 때가 있고 미래를 향하는 보수가 돼야 된다. 수구보수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퇴보지. 뭐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단결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결단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사실 올해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실망을 안 합니다. 글쎄 장동혁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서 이제 열심히 배모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유기찬 변호사님, MB의 메시지 이겁니다. 수구 보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그건데 이게 장 대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구 보수는 장 대표도 원치 않을 겁니다. 지도부도.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 그 평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각자 생각이 다른 건데 수구 보수를 지금 국내심이 수구 보수 정치 세력이라고 스스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물론 수구 보수로 평가받을 만한 잘못된 발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국내심이라는 정당 자체의 성격을 수구 보수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이제 되게 선문답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단합해야 되고 결단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를 향한 보수해야 되고 그러면 미래를 향한 보수면 과거와 갖고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단절을 하라는 의미인지 그 단절의 방식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장 대표가 갖게 되는 과제가 돼버렸죠. 그럼 분명한 것은 저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론 갖고 당내에서도 왈가왈부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취지의 근본 저간에는
지금 야당이 하기 힘든 시기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여당이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 예. 여당이 우리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선한 평가는 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단합의 중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 단합이라는 게 뭐 소위 여당에서 얘기하는 윤호겐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어쨌든 단합과 단결 없이 미래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근데 단합과 단결만 하면 또 국민 선택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지도부의 몫인데 예. 다만 이건 하나 분명합니다. 당내에서 분란은 없어야 돼요. 그 몫도 지도부의 몫이고 당내 리더들의 몫이다. 이렇게 평가. 당내에서 분란은 없어야 된다. 수구보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이제 김기찬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최수영 평론가께서 혹시 다르게 해석하십니까? 쓴소리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쓴소리 맞죠. 쓴소리 네. 맞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도 실용의 상징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네. 정치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상징 자본 같은 얘기를 한 거고 장 대표도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유심히 본 건 뭐냐면 사실 올해 새해 첫 행보잖아요. 어제는 이제 당에 이제 일종의 담배식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네. 공식 행사고 말하자면 정치 일정으로서는 첫 행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정치인의 진심을 알려면 그 사람의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얘기했잖아요. 발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향했잖아요. 예. 새해 첫 행보로. 이 얘기 뭐냐면은 본인이 말로 중원, 외연, 확장 이런 거보다는 그의 상징하는 상징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감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던 의중을 사실 내뱉친 것이다. 외연확장이 그렇죠.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메시지의 차원에서 MB로부터 무슨 말을 들으려고 간 게 아니라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찾아뵙는 행보를 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발로서 보여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결단에도 중요하다는 말을 받아주면서 예. 저는 장 대표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게 향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종의 약간 그 전환의 저는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저는 첫 행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났다는데 방점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먼저 만났다고 그렇죠. 저는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수구보수도 아주 좋은 평가다. 극우보수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예. 저는 문제의 핵심은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할 때 뭐라고 했어요? 2시간짜리 계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씨가 법정에서 한 얘기랑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씨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계획에 따라 내가 준비된 게 있다. 내란 문제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무슨 계획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용입니까? 내란은 잘못된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빨리 사과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근데 여전히 나는 계획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정치적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순간 턴할 때 내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는 걸 정치적 수단으로 쓸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국민들이 진정성으로 믿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내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계획 속에 어떤 시점에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예.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리버스터 할 때는 2시간짜리 계엄이라고 얘기하고 또 지금 와서는 MB 만나는 거 보면서 뭔가 태도가 변하는 것처럼 이해한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진짜 내란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이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전 그렇다면 그런 식의 계획은 오히려 국민과 멀어지는 거다. 예. 중도층과 멀어지는 거다. 아무리 본인이 저런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발언이 저런 거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어떻게 올해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제가 근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정확한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지방선거를 직접 뛰어야 되는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어제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당 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심기일전해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유기찬 부위원장, 오세훈 시장의 저 발언 작정하고 온 것 같거든요. 이 발언의 의미는 뭐라고? 저는 그렇게 작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발언의 의미는 이제 실제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기조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기조전에 임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최소연 평론가 말씀대로 행동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평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실제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민심이 어느 정도 이제 엿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해가 시작이 되면 이제 새로운 지방선거 시즌으로 간단 말이죠. 예. 근데 제일 큰 전장이 서울시입니다. 그렇죠. 사실 서울시에서 국내심이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선거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장동혁 대표도 알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께 일종의 유도등을 켜준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는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전 소통한다고 봅니다. 소통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렇게 개념적으로 규정을 하지만 계엄을 옹호하는 거나 계엄을 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은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저희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관련된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지만 그렇다면 그 관련돼서 발언 나오는 거에 대한 당의 조치 등은 뒤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시장들 출마할 이런 사람들과 당 지도부와는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가장 전초에서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 말은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그 전에 소통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때가 왔다라는 것을 전방 초소에서 어느 정도 사인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압박일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압박 있고 또 하나는 명분을 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본인 지지층 때문에 조금 더 전환된 발언을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분들이 특히나 서울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장 대표가 방향 트는 명분을 작용할 여지도 없잖아 있다. 근데 곧바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이제 그 하나 되자 단합을 강조합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를 향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통스러웠던 2025년은 이제 가고 이런 붉은 기운에 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이다. 이 지방선거 승리가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우뚝 세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2026년 반드시 승리합니다. 죄송해요. 저 얘기가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니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면 뭐 물론 두 분이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미묘하죠. 미묘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방선거 공천기획단 준비단장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그걸 준비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제 일각에서 뭐 2월에 비대위가 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오 시장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건 바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로 선거 치르는 상황, 만일 그렇게 새로운 리더십에서 선거 치르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체제가 이렇게 좀 변화의 그런 바람과 혁신의 그런 단계들을 수용해내면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그런 상황인데 나경원의 저 얘기는 그거죠. 밖에서 그렇게 변화와 쇄신을 얘기해 주니까 안에서는 그래도 더 흔들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니까 결국에서는 나경원 의원까지 그러면은 변화 쇄신 얘기하면 그건 진짜 장동혁 지도부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장군하니까 멍군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고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준비했던 지방선거 기획단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걸 대표 체제에서 이것을 용인하든 말든 짠 안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70% 당심이요? 아니 그게 얘기는 이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별로 받아들일 거예요. 지역별로 편차적으로 이제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찌됐건 나경원 의원의 입장은 밖에서 그렇게 계속 이제 당 대표에게 쇄신과 변화를 얘기할 때 안에서는 말하자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은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조금 견고해 주게 버텨주는 장군과 멍군의 형식이지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경쟁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저 오세훈 시장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그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저번 지방선거에서 얻었던 것과는 지금 그야말로 초박빙의 상황인데 현역임을 감안하면 현역의 어드밴티지가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서울부터 수도권의 민심이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본인이 좀 위기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오세훈 시장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경쟁자가 없는 원탑이다. 예. 민주당 후보로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세간의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한강버스 야심차게 추진했는데 제대로 헛발질했죠. 예. 그리고 종묘 앞에 특혜 의혹이 있는 초고층 빌딩, 그리고 광화문 앞에 밭드로총, 이러한 괴이한 조형물들을 추진하면서 인기가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 그리고 내란을 미화하는 발언을 요 2달 사이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했습니다. 시장이 자초한 것이다. 1년 내내 했는데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본인이 다 실기해놓고 이제 지지율이 역전될 것 같고 국민의힘 후보로도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남 탓을 제대로 시연하는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장을 4번이나 하고 그리고 서울시장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언제든지 대통령 후보, 국가 지도자가 될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워지니까 당핑계를 대느냐. 저는 지도자로서 아주 자질이 없음을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저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대변인께서 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뭐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고,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광화문 광장의 상징물, 조형 상징물에 대해서 뭐 총리가 거의 가십니다. 그다음에 종묘 관련돼서 그게 문제 없다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또 총리 가서 비판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한강버스, 그 한강버스 준설 과정에서 그 준설된 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측면이 아니고 이것을 마치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서 증폭시킨,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부가 작정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정원호 구청장의 경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SNS에 직접 거론하셨어요. 사실 그 정도 수치는 다른 정당에도 나오거든요. 다른 구청에도. 그런데 그걸 SNS에 올리시면서 보통 격려해 주시면 전화로 그냥 격려해 주시는 거지, SNS에 누구 잘한다고 올리는 게 선거 국면에 이게 맞는 겁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상대방 후보의 그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저는 그런 결과의 반영인 것이지 아직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박빙의 상황이 맞다라면 한 표라도 더 급한 상황이죠. 작은 힘도 모아 한다고 강조했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던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힘이나마 모두 다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통합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데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통합에 걸림돌이 있으면 제거해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통합에 걸림돌이 된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또 공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결자 해지를 좀 해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결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도 간단하잖아요. 지금 뭐 처분권이 없는 당무 감사위가 그렇게 이제 그 좀 센 징계안을 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처분권을 내리는 거는 당내 윤리위원회인데 윤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됐잖아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냥 건의가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 대표가 공간이라는 얘기를 한 게 좀 의미심장한데, 내가 통합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 뭐냐면 선제적 사과라든가 그 어떤 여러 가지 당의 분열에 대한 여러 가지 애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본인이 거기다 그걸 말하자면 좀 사과하고 당원들에게 이해를 구한다면은 그다음에 통합 갈 수도 있다. 공간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이 약간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넘어갔다는 전 느낌을 받고. 근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전 대표 굉장히 격앙되지 않았었나요? 근데 좀 미묘하잖아요. 한 전 대표도 아직까지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에서는 한 전 대표도 최소한 나도 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조금 여진 열어놨는데 그 당무 2호선 감사 당무위원장과 네, 네. 설전을 벌인 이후에 지금 다시 침묵 모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는 게 있어서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갈 사안이다. 결국 네. 한 전 대표 결단에 약간 그 선 문제 해결 구조가 달려 있는 것 아니냐. 결국 뒤에 공간을 대표가 열게끔 먼저 결자 해제해달라. 아마 전 그런 측면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김종부 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할까요? 아니, 통합하려고 했으면 예전에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예. 들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끌고 있는 상황인데 자, 통합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매듭을 지으면 되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난 나중에 알았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고개 숙여. 당신이 고개 숙이면 내가 통합을 해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치적인 게임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 여론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둘 다 하는 얘기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당대표가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동원할 수 있어? 그다음에 또 내란이 일어나고 파면이 된 다음에도 다시 새롭게 등장한 당대표가 계속 내란을 옹호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둘이 또 화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면 예. 저는 그 집안은 통합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계획이 있어.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의 계획으로 당이 막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도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예.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 격차가 꽤 큽니다. 근데 그나마 본인이 개인적으로 개인기에 의해서 약간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붙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본인의 개인기는 좋은데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거에 동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내란을 옹호하는 것 같으니까 중도층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변은 지금 다 불편해하거든요. 이 문제 관련해서.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본인이 조금만 일탈한다고 하더라도 당 지지층 자체가 자기를 갖다가 위반했다고 공격을 할까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딱 락에 걸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계획대로 좀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 상황은요. 부산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재수 의원하고 박형주 시장의 이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전재수 의원이 앞서고 있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회장님,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에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부산은 저도 좀 의외이긴 한데요. 네.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직을 선제적으로 버린 거에 대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직 전재수 의원의 혐의 사실 입증 여부나 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런 사실관계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게 반영이 됐다고 보고 지금 또 하나는 저게 누가 온다 하더라도 저 정도의 스코어가 아직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부산의 해수부 이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부산의 어떤 선물들을 안겨주고 계신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직 반박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손을 들어도 시켜주지 않으니까 발언을 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수부 이전 자체만 부산 시민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원래 산업은행 이전을 원합니다. 근데 산업은행은 이전시켜주지 않고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허브법 이거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원하는 거는 해주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해수부 이전만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HBM인가요? 뭐 민간 기업 하나 이전한다고 공약 냈었잖아요. 예. 그 민간 기업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국면 가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정책적으로 선거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부산 시민이 원하거나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그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대통령이 업무 보고도 가시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 행보에 따른 부수적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근데 민주당에서 이 조사를 보는 시각도 좀 복잡해 보일 것 같은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이게 경쟁력이 있게 조사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일단은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의 유일한 예.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고 지역 기반이 정말 탄탄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초대 이제 해수부가 처음으로 부산에 갔을 때 네.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정말 크고 이재명 정부가 부산에 건 그 해양 수도의 비전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옹호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큰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선거를 보면은 저렇게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나왔더라도 네. 뭔가 어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 결과가 예상되면 PK 지역 민심이 급속도로 반발 결집되는 국민의힘으로 결집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전재수 의원이 사실은 어떤 수사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와 혐의점이 나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앞으로도 철저한 그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진술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증거가 가능성이 없다?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진술도 오락가락하는데 출마하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 전재수 의원의 어떤 출마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용산에 이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제 다 옮겨갔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은밀한 집무실의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이게 곧 이제 허물어지면 기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용으로 좀 제가 보관해 놨으면 좋겠다. 그런 데를 좀 찍어놔라. 그래서 보관을 해놓자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그 기관장이나 이런 데 작은 내실은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소위 도어 스태핑을 그만둔 건 이게 완공되기 이틀 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 보러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저 우연히 일치일 수 있는데 도어 스태핑을 이제 기록 차원에서 자료를 이제 공개했다는 것도 김종부 부원장 볼게요. 집무실에 이제 아까도 얘기한 내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관장을 보면은 이제 내실이 있는데 그 내실의 모습이 침대는 이렇게 크고요. 그 옆에 이제 소파하고 탁자 있고 사우나 시설까지 갖춰졌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집무실로 휴가 가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 행태를 보면.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1시 넘어서 출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시 넘어서 왜 출근할까? 원래 아침잠이 많은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술을 먹어서 그러는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술을 먹고 늦게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그 출근도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서 갔더니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우나 시설도 있고 사우나 시설 또 옆에 보니까는 저렇게 큰 침대도 있고 응접실도 있고 그러면 이 윤석열 씨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동안 뭘 한 거지? 그 집무실에서 그리고 국민들 다 속이면서 그다음에 그 청와대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였어요.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용산으로 간 거였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도어 스태핑도 한다. 맨날 아침마다 기자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소통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거 몰래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비밀 통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내내 처음부터 국민들을 속여왔고 속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술 먹는 거를 절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술 먹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거기서 쉬려고. 달리 저걸 해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아찔해요. 저런 상태로 3년 동안 국정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야 정권이 바뀌니까 등장했다는 측면에서 아찔하고 전 그냥 계속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인들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하나의 중대한 하나의 증거물로서 남겨놔서 다시는 저런 대통령이 탄생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이제 근로자들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일하다가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공개된 내용을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좀 과하지 않느냐. 아무래도 과하다는 느낌 지울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는 국가 지도자에서는 양질의 휴식이 필요하죠. 양질의 휴식이 좋은 판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있어가지고 좀 순기능적인 측면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이제 그 고급 자재로 돼 있는 이제 뭐 침실, 그다음에 그 사우나, 그리고 뭐 저렇게 접경 공간, 뭐 접경 공간이까지야 그렇다고 쳐요. 근데 사우나와 침실은 사실상 어찌 보면 약간 쪽잠을 자는 개념이 아니라 좀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 편안한 휴식이라는 개념이라면 사실 그러면 우리가 청와대를 나와서 구중궁궐을 나와서 저렇게 소통의 현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어쨌든 이 계엄이 있고 그다음에 탄핵 상태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져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용산에 들어가서 저걸 이제 뭐 이제 청와대를 옮긴 다음에 공개한 거니까
뭐 그러 가지고 그 뭐라 할 저도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저게 큰 뭐 보수든 진보든 예. 지도자의 자세에 있어서는 좀 받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과하면 탈이 납니다. 그리고 예. 항상 보면은 그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을 이번에 한번 또 부각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집무실과 뒤에 있는 사우나가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무실에 이런 침대도 있고 그 옆으로 가면은 저렇게 건식 사우나가 설치돼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텔레비전도 있고 이런 모습의 사우나가 집무실 안에 설치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비밀 통로인데 사실 윤기찬 부장님 그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처음에 시도됐을 때 긍정적인 여론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중단이 된 것이 이거 설치한 거 시기하고 좀 맞물린 상황이에요. 저는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처음에는 출발할 때 취지는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온갖 질문이 쏟아지고 대통령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면 하루에 처리하고 나서 후 보고해야 될 것을 미리 보고하게 되면 장관들이나 참모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저도 그 당시에 도어 스태핑을 할 거면 퇴근할 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는 거. 그런데 이제 앞서 한 거에 대한 부정적 효과 때문에 이제 중단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중단을 해 놓으니까 사실 또 그 앞 계속 그들로 출근하게 되면 기자들하고 맞닥뜨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통로 개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좋든 그러든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보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듯이 뭐 그 거짓 출근 이거를 안 들키기 위해서 저런 걸 개설했다. 이건 저는 믿지 않고 실제로 도어 스태핑을 안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신빙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욕실하고 그 침실, 내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나 확인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관저가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같으면 인접해서 관저가 있어서 관저에는 아마 욕실 조금 사우나식 욕실하고 침실이 좀 크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저하고의 집무실하고의 이격 때문에 생긴 그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대통령의 그동안에 3년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직무 성실도를 전체 다 폄하하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뭐 그거는 아니라 지각 논란이 윤선 대통령 지각 논란 많았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참 이거 말하기도 참담한데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럼 제대로 국정 운영을 했나? 어디 홍수나면 집에 퇴근하면서 아이고 물이 불어나서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해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은 뭔가 좀 관저에서 대기하고 컨트롤 타워로서 위기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수해난 데 가서는 보리밥 메뉴판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리고 반지하 정말 주거지에 가서는 그 반지하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깥 창문으로 구경꾼 보듯이 그 피해 현장을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 정말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빵점 자질의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 관저에 사우나 그리고 킹 사이즈 침대가 솔직히 필요합니까? 저는 저러한 과한 의전이 정말 그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밖에서는 집무실에서 사우나고 배우자는 관저에서 금 거북이 받고 매간매직하고 정말 권력 사유화의 끝판왕이다.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밀 통로를 보니까 그 통로 바로 옆에다가 차를 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로를 따고 저기 보이는 게 이제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고 윤 전 대통령이 혼자만 여기를 사용할 수 그렇겠죠. 것 같아요. 예산도 한 4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 예산도 예를 들면 그 대통령실 예산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 갖다가 전용을 해서 쓴 거거든요. 보니까 그 근거도 그거더라고요. 그 들어오는 입구가 국방부 땅이래요. 그래서 그 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있다는 논리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비밀 통로를 만들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도어 스태핑 그냥 그만두면 되죠. 이제부터 도어 스태핑을 하니까 여러 가지 논란만 발생하고 그 효과가 안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저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본인이 제 시간에 출퇴근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들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통로를 통해서
본인의 출근 과정 자체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니 어떤 그 공무원이 예. 자기 집무실에다가 사우나실을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영상이 막 들어왔네요. 저희가 전에 봤던 건 사진이고 지금은 이제 영상인데 그래가지고 오늘 풀기자단 조성해가지고 찍으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걸 다 용인하고 아무도 검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우나들 만들고 비밀 통로를 만들고 내란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정 운영이 얼마만큼 비밀스럽고 폐쇄적으로 자신의 치부들을 다 숨기면서 예. 해왔던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하나의 단적인 사례만으로도 윤석열 씨의 국정 운영 방식은 자기의 사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사우나실 하나로 다 드러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거 기록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저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과해 보이고 저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국회가 조사를 하든 펼쳐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일어나는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의 점도 사실은 되뇌겨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컨대 대통령께서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변호했던 분들에 대해서 요직에 기용하고 그다음에 본인과 사시동기를 예전 정부보다 훨씬 많이 기용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시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점 또 병행해서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저는 사우나 하나 그다음에 침실 하나 갖고 비판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진짜 권력을 행사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공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소식을 살펴볼 텐데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첫 행보에 딸 김주애가 등장을 했는데 그냥 등장한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출석단 관람 속에 나오십니다. 뭐 물론 김주애가 북한의 행사에 뭐 참석한 지는 여러 번 됐는데 어제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것이 김종국 부원장님, 네. 백두혈통, 북한의 이런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예, 저도 저기 다녀왔었거든요. 한번 제가 북한에 갔었을 때 북한에 가서 저기를 보니까 저기가 매우 중요한 자리이긴 일단 기본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하는 백두혈통의 핵심적인 어떤 인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의 상징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중대한데 저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저게 후계 승계 절차냐와 관련해서 이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또 있는데 처음 간 거니까. 예. 근데 또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저런 그러니까 가족적 배치를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 아버지, 엄마, 딸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자기의 인민들을 가족처럼 아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갔기 때문에 후계자로서 어떤 커가는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저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북한 내부에서 좀 어떤 그 부분이 공개돼가지고 확산되지는 않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나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김주애로 후계 승계가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반론은 여성이 후계 승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가족이 모이는 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10대, 20대들 거기서 자라나는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대들의 충성들을
자기에게 보여주려는 측면에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걸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후계 권력 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예단하기보다는 충분히 과정들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공식 후계자 가정에 하는 것들이 있죠. 뭐 직함이 생긴다든지, 뭐 그렇죠. 호칭이 바뀐다든지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지만은 여기에 간 거예요. 근데 최수민 변호사 위치를 딱 한번 보면 여기서 딱 한번 보면 김주애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의전이라는 게 북한은 더 신경 쓸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거는 이제 뭐 자유진영, 공산진영을 막론하고 정치적 센터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서야 게 센터, 그 정치적 센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그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이제 권력 이제 말하자면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의전 서열은 지도자가 정합니다. 지도자가 또 더군다나 그 말하는 이제 거의 신권화된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저런 영상과 자료들, 사진과 저런 것들이 저게 우리로 치면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와 그런 찍는 거거든요. 그건 다 언론이 없으니까. 근데 찍는데 이게 어떻게 배포됩니까? 외신에? 중앙당의 검열을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용인하고 이렇게 나가라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본인이 옆에 쓰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허락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운데 쓰는 걸. 근데 최근에 보면은 금수산 태양 궁전만이 아니에요. 미사일 발사장, 군사훈련장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동성만 하고 옆에 동행만 시켰는데 그 북한에서의 북한 체제 정통성을 상징하는 금수산 태양궁전에 갔을 때 가운데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아직까지 후계 구도라고 보기엔 좀 이른 감은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북한의 적통성을 따지는 자리에 가운데에 세웠다는 게 이게 후계 구도로 우리가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오는 가설들이라든가 그런 걸 봐야 되겠지만 저희 같이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자신의 집안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기가 옆으로 빠지고 부인도 옆으로 빠지고 딸을 가운데 세웠다? 이거는 굉장히 위중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거는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엄중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왜 근데 이렇게 서두를까? 아직도 본인 40대 중반의 팔팔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집권 14년 차에 접어든 정말 요즘에 권력의 최정점기에 있는 북한의 지도자가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왜 이렇게 서두르고 왜 이렇게 집요한지.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요. 이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면은 당정 군에서 다 주요 인사들이 오는 거면 순서 다 정해놓죠. 그럼요. 자리 순서 담아 있을 거예요. 청와대 건말 보면 다 자리 배치 다 돼 있고요. 그 정확하게 그 점선 안에 서야 돼요. 그래서 물론 학자 교수분들은 거기에 대해 아직 단정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보는데 조만간에 뭔가 공식적인 직함을 받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단서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리설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리설주라고 하는 어떤 부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후계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9차 당대를 앞두고 백두 혈통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측면에서 가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미지 형성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북한 학자들도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거는 후계 구도를 계속 다지기 위한 하나의 중대한 이미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좀 어리기도 하고 후계 절차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김정은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김정일의 후계 과정에 대해서 썼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변했습니다만 저런 절차의 과정을 가지고 후계자로 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저희가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맞아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보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또 하나 장면이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뭐 아버지긴 합니다만 이게 볼에 뽀뽀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북한 글쎄요. 김조 대변인께서 보기엔 저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있죠. 저는 뭐 99% 연출된 화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의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3살에 불과하지만 백두혈통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정해도 아무런 내부 반발도 없고 내가 정하면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부뿐 아니라 대내외로 공표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권력이 공고하다면 저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공고하지 않다. 저는 속으로는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정말 센 사람은 저런 거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3살 어린애에 불과한 김주애를 후계자로 저렇게 데리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본인의 건강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유사할 때 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이와 더불어서요. 최신식 무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인 것까지 마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의 헐리우드 액션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김 박사님처럼 애당초에는 이게 선군 정치 또 이제 핵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연출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니까 저 정도면 우표에도 지금 김주애가 등장을 합니다. 우표에도 등장하고 각종 무기 시연 현장에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런 호칭도 문제가 있는 거고 말도 같이 타고 가죽 잠바도 같이 입고 심지어는 지금 볼에 뽀뽀하는 모습들도 나오잖아요. 대등한 관계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다른 것은 김정일이 김정은을 지도자로 하는 경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8살 때 주변에는 얘 지도자 다음 세대다라고 공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보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뭐 안전적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거 하나만 틀린 거예요. 나이는 비슷할 때 정했지만 이걸 대외적인 행보할 때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건데 같이 했다는 거죠. 이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건강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쯤이면 이 정도면 그리고 중간에 섰다는 저 부분은 2023년도부터 가끔 나왔던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김주애를 다음 후계자로 지명한 것이 아닌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공식 직함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좀 볼게요. 여기 신년 메시지에서 우리나라 남쪽에 대한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글쎄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땐 버티면 나올 게 더 많은데 뭐하러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나에게 먼저 제안을 해라. 제안을 해야지만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 그 제안도 그냥 제안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옛날에 얘기한 것이 있지 않느냐. 노딜, 하노이 노딜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 보유국의 인정과 그다음에 자기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유엔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인 해제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당신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내가 이미 얘기했으니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신들이 이제 나에게 얘기할 때다. 굳이 내가 얘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